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 무슨 낯짝으로 상주환장을 차? 국수나 잘라주던 주제에 이번 주까지 방빼. 시아버지 발인이 끝난 날 큰 시누이가 조문객들 다 보는 앞에서 저한테 던진 말이에요. 저는 그 말에 대꾸 한마디 못하고 아버님 영정 앞에서 고개만 숙인 못난 며느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30년 국수를 말던 주방에 마지막 짐을 싸러 들어갔어요. 초복 밤이라 밖에서는 매미가 악을 쓰고 우는데 불 꺼진 주방만 냉골처럼 서늘했어요. 가마솥에는 아버님이 끝내 못 드시고 가신 육수가 허옇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구수한 냄새가 코끝에 닿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산장 맨 안쪽에서 아버님이 이건 꼭 네가 가지라고 신신당부하시던 낡은 노트 한 권이 나왔어요. 무심코 마지막 장을 넘기다가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삐뚤빼뚤 흔들리는 글씨 아래로 누런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거든요. 아버님은 그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장에 대체 뭘 적어두신 걸까요? 그리고 그해 여름 우리 주방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건강과 재물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정이 40년 우린 육수보다 진하다는 걸 깨달은 60대 여자입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 시장 골목에서 함흥 냉면집 주방을 30년 지켰어요. 그 가게 주인이 제 시아버지셨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몹쓸병으로 먼저 하늘로 보냈고요. 오늘 이야기는 그 냉면집에서 아버님과 보낸 마지막 세월 이야기예요. 3년 전 여름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그 무렵에도 아버님은 새벽 4시면 가마솥에 불부터 넣으셨어요. 사골이랑 양지 우러나는 김이 주방에 뽀얗게 차오르면 저는 마당 항아리에서 살얼음 낀 동치미부터 펐어요. 국자 끝에 얼음 부서지는 소리가 서걱서걱 나면 아버님은 그 소리만 들어도 고향 함흥 겨울이 생각난다고 하셨지요. 아버님은 18에 홀몸으로 피란 내려온 실향민이셨어요. 다리 밑에 손수를 세워놓고 국수 말던 게 시작이었대요. 그 손수레가 40년 만에 시장 골목에서 제일 오래된 냉면집이 됐어요. 그리고도 당신은 구멍난 러닝 셔츠를 기워 입는 양반이셨습니다. 저는 29에 이 집에 시집 왔어요. 친정도 시장 좌판에서 채소 팔던 집이라 손끝 하나는 야무지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거든요. 아버님이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게 그 동치미 항아리 여는 법이었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저를 며느라기가 아니라 우리 딸이라고 부르셨어요. 시누이 둘은 달랐어요. 복수 냄새 밴 집구석이 지긋지긋하다며 시집간 뒤로 발길을 뚝 끊었지요. 명절에도 얼굴 대신 전화 한 통이 다였어요. 그 전화도 끝은 늘 돈 얘기였고요. 10년 전 시어머니 쓰러지셨을 때 3년 병수발도 제 손으로 했어요. 어머님 보내드리고 숨 좀 돌리나 했더니 이번엔 남편이 가더라고요. 그해 겨울 아버님이랑 저랑 둘이 빈 주방에서 밤새 메밀 반죽만 쳤어요. 슬픔은 손으로 밀어내는 거라면서요. 그 밤 이후로 아버님하고 저는 세상에 둘 남은 식구가 됐습니다. 그래도 여름만 오면 우리 가게는 살아났어요. 복날이면 하루 300그릇씩 나갔거든요. 홀에서는 선풍기 넉 대가 목이 꺾어져라 돌아가고 녹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골목 끝까지 울렸어요. 잘 먹었다는 단골들 인사에 아버님 주름이 활짝 펴지면 저는 그게 그렇게 배가 불렀지요. 저는 그 여름이 10년이고 20년이고 이어질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6월 어느 새벽이었어요. 아버님이 육수관을 보시더니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그러더니 소금을 한 줌 넣으시더라고요. 잠시 뒤에 또 한 줌을 넣으셨어요. 제가 국자로 떠서 맛을 보는데 혀가 아리도록 짰어요. 40년 동안 단 한 번을 안 틀리시던 각인데요. 그날 새벽부터 우린 육수 한 솥을 하수구에 통째로 부었어요. 뽀얀 국물이 소용돌이치면서 빨려 들어가는데 제 속도 같이 내려앉더라고요. 아버님은 늙으니 혀도 늙나 보다 하고 웃으셨어요. 저는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서늘하던지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빈 솥을 닦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집 온 첫 해에 아버님이 제 손에 국자를 쥐어 주시면서 그러셨거든요. 밥 장사는 정직이 육수다. 간은 혀로 보는 게 아니라 양심으로 보는 거다. 저는 그 말을 30년 부적처럼 품고 살았어요. 그 간이 흔들렸다는 건 아버님 어딘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뒤로 이상한 일이 하나둘 늘었어요. 30년 단골 어르신이 오셨는데 아버님이 손님 니시냐고 물으셨어요. 그 어르신은 껄껄 웃어 넘기셨는데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가스불을 켜놓은 채 홀에 우두커니 나와 계신 나이도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밤마다 주방 가스밸브를 2번, 3번 잠그고서야 누웠습니다. 그러다 초복 대목을 사흘 앞둔 날이었어요. 아버님이 메밀가루 떨어졌다며 시장에 다녀오신다더니 3시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어요. 전화기는 계산대 위에 그대로 있었고요. 저는 앞치맛바람으로 온 시작바닥을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녔어요. 해질녘에야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달려가 보니 아버님이 40년 전 손수를 세우던 그 다리 밑에 서 계셨대요. 여기가 내 가게라고 자꾸 우기시더래요. 떼약 끝에 온종일 서 계셨는지 등짝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 손에는 메밀가루 대신 다 녹은 눈깔 사탕 한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우리 손주들 갖다 준다고요. 그 손주들이 다 30 넘은 어른인데요. 저는 파출소 바닥에서 아버님을 끌어안고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 큰 시누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님이 아무래도 이상하시다고 병원에 같이 가보자고. 돌아온 대답이 뭐였는 줄 아세요? 여든 노인네가 깜빡깜빡하는 게 뭔 대수냐고. 유난 좀 떨지 말라고. 그리고는 바쁘다면서 먼저 뚝 끊더라고요. 저는 끊긴 수화기를 붙은 채 캄캄한 홀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안방에서 아버님 코 고는 소리만 넘어왔습니다. 다음날 새벽 저는 가게 문에 종이 한 장을 붙였어요. 오늘 하루 쉬어갑니다. 30년 만에 처음 붙여보는 휴업 종이었어요. 아버님한테는 보건소에서 공짜 검진해준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 손을 꼭 잡고 큰 병원 신경과 복도에 나란히 앉았어요. 잠시 뒤 간호사가 아버님 성함을 불렀어요. 저는 마른 춤을 한번 삼키고 아버님 손을 잡은 채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머리 사진부터 피검사까지 한나절을 꼬박 검사만 받았어요. 오늘이 며칠이냐는 물음에 아버님은 한참 만에 초복 지났냐고 되물으셨어요. 평생 달력 대신 절기로 사신 분이라 저는 그 대답이 더 아팠지요. 일주일 뒤 결과를 들으러 갔어요. 의사 선생님 책상을 모니터에 아버님 머리 사진이 크게 떠 있었어요. 까만 사진 속에 하얗게 빈자리가 군데군데 보이더라고요. 40년 육수간을 지키던 기억이 저 빈자리로 새어나갔구나 싶으니까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치매가 벌써 꽤 진행됐대요. 약으로 늦출 수는 있어도 되돌릴 수는 없다고요. 그 뒤로도 무슨 말을 더 했는데 제기에는 웅웅거리기만 했어요. 정작 아버님은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저를 재촉하셨어요. 대목에 솥 시킨다고요. 저는 진단서를 받아든 손이 떨리는데 아버님은 가게의 걱정뿐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에서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아버님은 김서린 유리창에 손가락으로 구불구불한 줄을 몇 가닥 그리셨어요. 국수가락이었어요. 머리는 흐려져도 손은 국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그 옆에서 창밖만 보는 척 눈물을 삼켰습니다. 집에 와서 시누이들한테 전화를 돌렸어요. 그래도 자식들이니 같이 의논해야지 싶었거든요. 사흘 뒤에 큰 신우랑 작은 신우가 몇 년 만에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큰 신우는 아버님 얼굴보다 가게부터 둘러보더라고요. 벽에 걸린 개업 사진은 쳐다도 안 보고 천장 물자국이랑 홀 평수만 눈으로 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단서를 내밀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이 치매시라고요. 걱정하는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잠깐 조용하더니 큰 시누이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아버지 요양원 넣고 가게는 팔아. 치매 노인 끼고 앉아서 무슨 국수 장사야? 정신 성할 때 도장 받아야 값이라도 제대로 받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버지가 아프다는데 눈물은커녕 도장 얘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작은 시누이는 한술 더 떴어요. 오빠도 없는 마당에 올케가 무슨 정성이냐고요. 남 좋은 일 그만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요. 가게 판돈 얘기가 나오는 데까지 5분이 안 걸렸습니다. 저는 행주진 손에 힘만 꼭 줬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했어요. 아버님은 제가 모십니다. 큰 시누이가 코숨을 치더라고요. 네 고생 네가 사서 한다고요. 나중에 딴소리나 말라고요. 가게를 나가면서는 낡은 간판을 한참 올려다봤어요. 그 눈이 꼭 저을 눈금 읽는 눈 같아서 저는 등에다 선을 했습니다. 왜 그 고생을 사서 하냐고요. 남편 발인 날 아버님이 제 손을 붙들고 우셨어요. 너까지 가버리면 이 늙은이는 못 산다고요.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내시던 분이 아이처럼 우셨어요. 저는 그 손을 놓을 재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날부터 제 하루가 통째로 바뀌었어요. 저녁 장사는 접고 점심만 남겼어요. 홀은 파출 이모님께 맡기고 저는 주방이랑 뒷채 살림집을 하루에도 수십 번 오갔어요. 현관문에는 방울을 달았어요. 딸랑 소리만 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려고요. 어느 새벽에는 국자가 빈솥 바닥을 긁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나가보니 아버님이 불도 안 켠 주방에서 식은 가마솥을 접고 계셨어요. 손님 온다고요. 솥은 얼음장처럼 차가운데 이마에는 땀까지 맺혀 계셨어요. 저는 아버님 등에 겉옷을 걸쳐드리고 그 옆에서 같이 빈 솥을 저었어요. 그 새벽에 달리 뭘 하겠어요. 겨울이 오니까 몸이 두 배로 힘들었습니다. 새벽마다 찬물에 이불 호청을 밟아 빨았어요. 손등이 쩍쩍 갈라져서 뜨거운 육수기만 쐬어도 쓰라렸어요. 아버님 몸은 자꾸 반쪽이 됐어요. 업어들이면 등에 닿는 무게가 꼭 초등학생 같아서 저는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잇몸이 내려앉으면서 이도 하나둘 빠졌어요. 큰맘 먹고 틀니를 해드렸는데 아프다고 빼서 화분에 숨기셨어요. 그때부터 그 좋아하시던 냉면은 입에도 못 대셨어요. 저는 죽을 쓰고 반찬을 잘게 다져 드리면서 냉면 그릇 나가는 홀조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냄새라도 맡으면 애가 타실까 봐서요. 어느 날은 저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우리 며느라기 어디 갔냐고 물으셨어요. 제가 여기 있다고 해도 자꾸 문밖만 내다보셨어요. 저는 그날 뒷곁에 숨어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그러다가도 어쩌다 정신이 돌아오는 날이면 제 갈라진 손등을 한참 쓸어보셨어요. 아가, 네 손이 왜 이렇게 됐냐고요. 저는 그 한마디를 곶감 빼먹듯 아껴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시누이들이요? 설날엔 큰 시누이가 15분 다녀갔어요. 아버님 방에는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요. 골목에 웬 양복 입은 사람들이 자꾸 다니더라는 얘기만 하다가 갔어요. 그게 무슨 소린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가고 이듬해 초복 무렵이었어요. 마당 평상에서 아버님 발톱을 깎아드리는데 그날따라 눈빛이 밝으셨어요. 매미 소리를 한참 들으시더니 저를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아가, 냉면이 먹고 싶다. 저는 발톱깎이를 진 채 그대로 멈췄습니다. 이도 없는 양반이 그 질긴 면을 어떻게 드시겠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안 된다는 말이 차마 안 나왔어요. 저는 네 아버님 금방 말아올게요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살얼음 낀 동치미 육수부터 펐어요. 그리곤 면 삶을 물부터 올렸어요. 아버님 드릴 냉면을 마는 게 대체 몇 년 만인지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면은 여느 때보다 오래 삶아 무르게 뽑았어요. 찬물에 헹구는데 한여름인데도 손끝이 시렸어요. 녹그릇에 살얼음 육수를 붓고 삶은 달걀은 노른자만 곱게 발라 올렸어요. 배도 실처럼 얇게 점였어요. 그릇에 김이 뽀얗게 서리는데 제 가슴은 조마조마했습니다. 평상에 상을 내가니까 아버님 눈이 아이처럼 반짝이셨어요. 젓가락을 드시는데 손이 떨려서 면발이 자꾸 미끄러져 흘러내렸어요. 겨우 한 가닥 입에 넣으셨는데 잇몸으로는 그 질긴 메밀면이 끊어질 리가 없지요. 면발이 입가에 길게 늘어지니까 아버님이 젓가락을 슬그머니 내려놓으셨어요. 됐다. 아가 치우라면서 돌아앉으시는데 그 굽은 등이 어찌나 작아 보이던지요. 저는 그 등 뒤에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개수대에 걸린 주방 가위가 눈에 들어왔어요. 손잡이에 파란 테이프를 칭칭 감은 낡은 가위요. 저는 그걸 들고 아버님 앞에 다시 앉았어요. 그릇 속에 가위를 넣고 착착착 면을 잘랐어요.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길이로 잘게 잘게요. 그리고는 숟가락에 육수랑 같이 떠서 아버님 입에 넣어드렸어요. 아버님이 오물오물 씹다가 꿀꺽 삼키셨어요. 그러더니 눈을 감으신 채 한참을 가만히 계셨어요. 감은 눈가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는 어디가 편찮으신가 싶어 철렁했는데 아버님이 눈을 뜨고 저를 보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네 가을질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시원하다. 고향 맛이다. 저는 가위를 진 채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아버님은 우는 저를 보고 웃으시고 저는 웃는 아버님을 보고 더 울었어요. 매빗소리가 마당을 꽉 채우는데 우리 둘은 평상에서 한 그릇 냉면을 두고 그렇게 한참을 울고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집에 새 풍습이 하나 생겼어요. 아버님 눈빛이 맑은 날이면 저는 묻지도 않고 면부터 삶았어요. 착착착 가을 소리가 나면 아버님이 방에서부터 주방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어요. 한 그릇을 다 못 드시고 세 숟가락이 고작이어도 그거면 아이처럼 웃으셨어요. 파출이 이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사장님은 냉면이 아니라 그 가위소리를 드시는 것 같다고요. 어느 점심에는 아버님을 홀 구석자리에 모셨어요. 잘게 자른 냉면을 한 술 한 술 떠드리는데 건너편에서 30년 단골 어르신이 그 모습을 보고 슬며시 눈가를 훔치시더라고요. 그 여름 우리 가게홀에는 육수 냄새랑 가위 소리가 나란히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어요. 아버님이 모처럼 맑은 얼굴로 저를 주방으로 부르셨어요. 산장 맨 안쪽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내시더라고요. 기름때랑 손때 절은 표지에 첫 장은 연필로 쓴 손수레 시절 글씨였어요. 40년 육수가 그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날부터 맑은 날마다 저를 앉혀놓고 그걸 한 장씩 짚어주셨어요. 동치미에는 배보다 청각을 아끼지 말라는 것부터 마지막 간은 소금이 아니라 새우젓 국물 세 방울이라는 것까지요. 그리고는 노트를 도로 찬장 안쪽에 넣으면서 신신당부하셨어요. 내가 각오 없거든 이 노트는 꼭 네가 가지라고요. 저는 육수 비법 물려주시는 줄로만 알고 네, 네 했어요. 어떤 날은 혼자 그 노트를 펴놓고 한참 뭔가를 적고 계셨어요. 뭘 적으시냐 물으면 국수쟁이 숙제라고만 하시고는 얼른 덮으셨어요. 저는 그저 웃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부동산에서 사람이 와서 가게 팔 생각 없냐고 명함을 놓고 갔어요. 하루는 큰 시누이가 몇 년 만에 과일 상자를 들고 와서는 아버님 손을 잡고 아버지, 아버지 하는 거예요. 빈손으로도 안 오던 사람이요. 아버님은 큰딸 얼굴도 못 알아보시는데 손등만 자꾸 쓸어드리고 갔어요. 저는 그 살가움이 어쩐지 개운치가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아버님이 냉면 찾는 날이 조금씩 뜸해졌어요. 맑은 날이 귀해진 거지요. 어쩌다 눈빛이 돌아오면 저는 만사 제쳐두고 면부터 삶았어요. 한겨울에도 마당에 육수 항아리를 내놓고 살얼음을 얼렸어요. 그리고 밤마다 아버님 머리맡에 앉아 숫돌에 그 파란 테이프 가위를 갈았어요. 아버님이 언제라도 냉면 소리를 하시면 바로 착착착 잘라드리려고요. 3년째 되던 해 봄부터 아버님이 눈에 띄게 쓰러지셨어요. 냉면 3숟갈이 한 숟갈이 되고 한 숟갈이 반 숟갈이 됐어요. 말씀도 하루하루 줄더니 나중엔 눈빛만 남으셨어요. 그래도 주방에서 착착착 가위 소리만 나면 그 눈이 저를 찾았어요. 저는 그 눈빛 하나 보려고 먹지도 못하는 면을 삶고 또 삶았습니다. 그 봄에 골목 어귀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어요. 무슨 구역이 어떻게 된다는 어려운 말이었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수군거리더라고요. 이 골목이 재개발이 된다고요. 땅값이 몇 배는 뛸 거라고요. 저는 남의 일처럼 흘러들었어요. 저한테는 아버님 죽 한 술 넘기시는 게 더 큰일이었으니까요. 현수막이 걸리고 얼마 안 돼서 시누이들이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어요. 제가 죽상을 들고 방에 들어갔더니 아버님 앞에 서류가 펼쳐져 있고
큰 시누이가 아버님 손가락에 인주를 묻히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양반 손을 잡아다 종이에 꾹 누르려는 참이었어요. 저는 죽상을 내려놓기도 전에 그 손부터 붙들었어요. 큰 시누이가 제 손을 확 뿌리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뭔데 막아? 피 한 방울 안 섞인다미? 이 집 도장에 나서길 왜 나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도장 찍을 일이 있으면 아버님 정신 맑은 날 자식들 다 모인 자리에서 하시라고요. 큰 시누이는 서류를 봉투에 획 쓸어 담았어요. 그게 무슨 서류였는지 저는 끝내 못 봤어요. 작은 시누이는 나가면서 오래 안 걸릴 거라는 말을 흘리고 갔어요. 저는 그 말이 자꾸 뒤통수에 걸렸어요. 그날부터 아버님 도장은 제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서럽기보다 무서웠거든요. 자식들 손에서 아버지를 지켜야 하는 게요. 그리고 초여름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인기척에 나가보니 아버님이 혼자 주방에 서 계셨어요. 몇 달 만에 눈빛이 돌아와 있었어요. 아버님은 저를 보더니 육수 맛 좀 보자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 새벽에 나란히 서서 육수를 오렸어요. 마지막 간은 아버님이 직접 하셨어요. 새우젓 국물 딱 3방울이요. 국자로 떠서 맛을 보는데 40년 그 맛이 혀끝에 그대로 돌아와 있었어요. 저는 그 육수로 냉면을 말았어요. 파란 테이프 가위로 착착착 잘게 잘라드렸어요. 아버님이 한 술 한 술 다 받아 드셨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한 그릇을 바닥까지 비우셨어요. 빈 그릇을 내려놓더니 아버님이 저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러시더라고요. 아가, 고맙다. 네 덕에 고향 다녀왔다. 저는 그 말에 그릇을 든 채로 울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날 하루 종일 아기처럼 곤히 주무셨어요. 며칠 뒤 초복 새벽이었어요. 방이 너무 조용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아버님이 주무시듯 편안한 얼굴로 누워 계셨어요. 손을 잡았는데 온기가 천천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그의 첫 매미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40년 국수 말던 그 손을 놓지 못하고 매미 소리가 아침이 되도록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 문은 닫아 걸었어요. 가마솥에는 그 새벽에 같이 우린 육수가 그득한 채였어요. 저는 차마 그 솥에 손을 못 댔어요. 장례식장에서 시누이들은 물 만난 고기 같았어요. 상주 자리에는 자기 남편들이랑 자식들만 세웠어요. 저더러는 주방 쪽에나 봐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3년을 아버님 곁에서 산 며느리가 빈소에서 설 자리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버님 가시는 길에 큰 소리 나는 게 싫어서요. 익숙한 앞치마를 두르고 조문객상에 육개장을 날랐습니다. 그런데 빈소가 미어지기 시작했어요. 40년 단골들이 소식을 듣고 꾸역꾸역 오신 거예요. 그분들이 영정에 절을 하고는 하나같이 제 손부터 잡으셨어요. 고생 많았다고요. 사장님이 자네 복은 있는 양반이라고요. 시누이들한테는 고개만 까딱하고요. 그럴 때마다 큰 시누이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이튿날 밤에는 큰 시누이가 부익은 봉투 가방을 자기 차 트렁크에 싣는 걸 봤어요. 장례비 정산은 자기가 한다면서요. 저는 그 돈에 마음 든 적 없어요. 다만 아버님 영정이 훤히 지켜보는 앞에서 저러는 게 낯이 뜨거웠습니다. 발인 전날 밤이었어요. 다들 잠든 빈소에서 저는 영정 속 아버님이랑 한참 눈을 맞췄어요. 그러다 조용히 빈소를 빠져나와 가게로 갔어요. 가시는 길에 그 동치미 육수 한 모금은 올려드리고 싶어서요. 불 꺼진 주방에서 가마솥 쪽은 차마 보지 못하고 마당 항아리 동치미만 병에 담았어요. 그리고 파란 테이프 가위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장례식장으로 걸음을 서둘렀습니다. 발인 아침 저는 재단에 동치미 병부터 올렸어요. 아버님 가시는 길에 목이나 죽이시라고요. 시누이들이 뒤에서 궁상이라고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못 들은 척 절만 2번 올렸습니다. 영무차가 오기 전에 40년 단골 어르신들이 새벽같이 와 계셨어요. 그중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 한 분이 다가오더니 제 발에 상주 완장을 채워주셨어요.
3년을 병수발한 사람이 맨팔로 아버지를 보내면 되겠냐고요. 저는 무김해서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저만치서 시누이들 눈초리가 싸늘하게 꽂히는 게 느껴졌어요. 그 완장이 제게는 훈장 같기도 하고 가시 같기도 했습니다. 장지에서는 매미가 소나무마다 울었어요. 흑한 줌을 뿌리면서 저는 속으로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냉면 그리우시면 언제든 꿈에 오시라고요. 주머니 속 가위 손잡이 만고 학쥐고 그 자리를 버텼어요. 식장으로 돌아오니 남은 조문객들이랑 단골 어르신들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큰 시누이가 제 팔뚝에 감긴 완장을 노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람들 다 듣는 데서 기어이 그 말을 터뜨렸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 무슨 낯짝으로 상주 완장을 차? 국수나 잘라주던 주제에 이번 주까지 방 빼. 큰 시누이는 내쳐 몰아붙였어요. 가게 열쇠도 내놓으라고요. 건물은 자기네 자매 몫이라고요. 재개발 붙으면 18억은 나가는 건물이라고요. 아버님 관에 흙 덮은 지 3시간도 안 된 자리에서요. 작은 시누이는 팔짱을 끼고 한마디 보태더라고요. 냉면 그릇 몇 그릇 잘라준 걸로 30년 먹고 살았으면 염치가 있어야지.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30년 세월이 냉면 몇 그릇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단골 어르신들이 낯빛을 붉히면서 나서려는 걸 제가 소매를 잡아 말렸어요. 아버님 영정 앞에서 큰 소리 나는 게 싫어서요. 저는 팔에서 완장을 풀었어요. 곱게 접어서 영정 앞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큰 시누이가 이번 주까지라고 한 번 더 못을 박았어요. 그날 밤 저는 상복도 못 갈아입고 가게로 갔어요. 초복 밤이라 매미가 악을 쓰고 오는데 불 꺼진 주방은 냉골처럼 서늘했습니다. 가마솥 앞에 섰어요. 발인 전날 밤에는 차마 못 보던 그 솥이요. 허옇게 식은 육수가 그득했어요. 그 육수가 어떤 육수인지 아세요? 아버님이랑 제가 마지막 새벽에 나란히 서서 우린 육수예요. 새우젓 3방울까지 아버님이 손수 간을 본 그 육수요. 구수한 냄새가 코끝에 닿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솥 앞에 주저앉아서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리고서야 짐을 쌌어요. 앞치마를 개키고 파란 테이프 가위를 챙겼어요. 30년 세간이 상자 3개면 끝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찬장을 열었어요. 맨 안쪽에 그 노트가 있었어요. 내가 가고 없거든 꼭 네가 가지라고 신신당부하시던 그 노트요. 기름때에 절은 표지를 쓸어보고 한 장씩 넘겼습니다. 연필로 눌러쓴 손술의 시절부터 40년 육수가 장마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이었어요. 삐뚤삐뚤 흔들리는 글씨가 몇 줄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서 누런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눈물이 차올라서 글씨가 자꾸 번져 보였어요. 소매로 눈가를 꾹 누르고 그 흔들리는 글씨에 눈을 갖다 댔습니다. 국수를 가위로 잘라주는 손이 진짜 자식 손이다. 첫 줄이 그거였어요. 저는 눈을 몇 번이나 비볐어요. 아버님 글씨가 맞나 싶어서요. 그 밑으로 흔들리는 글씨가 이어졌습니다. 가게하고 건물은 우리 며느라기 앞으로 벌써 다 해두었다. 김 법무사한테 물어봐라. 울지 말고 국수 말아라. 저는 노트를 끌어안고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읽고 또 읽었어요. 10번을 읽어도 같은 말이었어요. 그제야 울음이 터졌어요. 시누이들 그 서술에도 안 나오던 울음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엉엉 소리가 되어 나왔어요. 매미 소리에 묻히라고 더 크게 울었어요. 한참 만에야 바닥에 떨어진 누런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접힌 서류가 나왔습니다. 어려운 말은 반도 모르겠는데 2글자는 또렷하더라고요. 증여. 그리고 아버님 성함 옆에 제 이름 석자가 나란히 있었어요. 날짜를 보고 저는 또 한 번 무너졌어요. 4년 전이었어요. 치매 진단받기 반년도 더 전이요. 소금을 2줌 넣으시던 그 새벽보다
훨씬 전이에요. 아버님은 당신 정신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걸 누구보다 먼저 느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한 정신일 때 아무도 모르게 다 해 두신 거예요. 저는 3년 내내 앞치마 주머니에 아버님 도장을 품고 다녔잖아요. 지킬 것은 진작에 다 지켜져 있었던 거예요. 아버님이 저보다 먼저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귀에 익은 목소리가 나왔어요. 낮에 발인장에서 제 팔에 완장을 채워주시던 그 백발 어르신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남기고 가신 말씀이 있어요. 내일 사무실로 나오세요. 그분이 노트 속 그 김 법무사님이었어요. 40년 단골로 냉면을 드시러 오시던 분이 법무사님인 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날 사무실에 갔더니 법무사님이 서류철 하나를 꺼내 놓으셨어요. 증여계약서 원본에 공증 서류에 그 무렵 아버님이 받으신 병원 검사지까지 차곡차곡 들어 있었어요. 4년 전 여름에 아버님이 혼자 찾아오셨대요. 그리고는 그러셨대요. 내 자식들 속을 내가 다 안다고요. 우리 며느리가 빈손으로 쫓겨나는 꼴만은 죽어도 못 본다고요. 나중에 딴말 나올까 봐 정신 멀쩡하다는 병원 서류까지 당신 발로 떼다 놓으신 거예요. 법무사님이 등기부 등본이라는 것도 떼서 보여주셨어요. 건물 소유주 칸에 제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등기 마친 날짜도 4년 전 그 여름이었어요. 아버님은 저한테 왜 한마디도 안 하셨을까요? 그것도 여쭤봤더니 법무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는 주는 것도 마다할 사람이라 살아있는 동안에는 입도 뻥끗 말아달라 하셨다고요. 저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어른이 그렇게 울면 쓰나 싶게 울었어요. 법무사님이 휴지를 밀어주시면서 아버님이 참 복 있는 어른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자식을 주셨으니까요. 18억이 눈에 들어왔겠어요. 저는 그 종이들보다 삐뚤삐뚤한 그 한 줄이 사무쳤어요. 진짜 자식 손이라는 그 한 줄이요. 사무실을 나와서 곧장 가게로 갔습니다. 이번 주까지 방 빼라던 그 가게요. 쌌던 상자를 도로 풀고 앞치마를 다시 걸었어요. 가마솥에 남은 아버님 마지막 육수는 차마 어쩌지 못하고 작은 단지에 옮겨 담았어요. 그리고 솥을 씻고 새 물을 받는데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큰 시누이 이름이 떴어요. 한 통, 두 통, 세 통. 저는 전화기를 엎어두고 가마솥에 불부터 넣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가게 문이 부서져라 열렸어요. 시누이 둘이 들이닥쳤어요. 큰 시누이 손에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등기부 등본이었어요. 그걸 제 발치에 내던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치매 노인 홀려서 등기 빼돌린 년이 뻔뻔하게 여기서 국수를 말아. 저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서 반듯하게 폈어요. 그리고 쪽지에 법무사님 사무실 번호를 적어서 내밀었어요. 따실 게 있으면 거기다 하시라고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면부터 건졌습니다. 물이 끓고 있었거든요. 등 뒤에서 사기꾼이니 법대로 하자느니 온갖 악담이 쏟아졌어요. 홀에 계시던 단골 어르신들이 다 보셨어요. 혀차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법원 봉투가 날아왔어요. 증여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었어요. 법원 봉투는 바다만 봐도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저도 그날 밤새 그 봉투를 못 뜯었어요. 이튿날 법무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이런 날까지 다 내다보고 준비해 두셨다고요. 마음 놓고 국수나 말라고요. 재판에서 시누이들은 아버지 정신이 온전했을 리 없다고 우겼어요. 며느리가 홀렸다고요. 그런데 서류가 말을 했어요. 진단 반년 전 날짜에 공증에 아버님이 당신 발로 떼온 병원 검사지까지요. 법무사님이 증인으로 나오셨고 그 노트도 법정에 나갔어요. 판사님이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기시다가 마지막 장에서 한참을 머무셨어요. 판결문에는 어려운 말이 많았는데 한 줄로 하면 이거였어요. 아버님 뜻이 분명하다. 시누이들은 그렇게 완패했어요. 변호사비에 인지대에 물어낸 돈이 수천만 원이래요. 남의 것 탐내다가 제 돈만 태운 거지요. 재판하는 통에 부의금 가방 얘기까지 친척들 사이에 다 퍼졌어요. 조의금 내역 내놓으라는 집안 어른들 성화에 큰 시누이는 그의 명절에 얼굴도 못 들었대요.
집단 망신 주려고 시작한 소송이 지들 망신으로 끝난 거예요. 그 사이 저는 가게 문을 다시 열었어요. 간판도 그대로 두고 벽에는 손수레 시절 아버님 사진을 걸었습니다. 다시 여는 날 단골 어르신들이 개업지처럼 줄을 서주셨어요. 그날 새 육수에 아버님 마지막 육수를 한 국자 부었어요. 씨 육수로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게 육수에도 아버님 손맛이 흐르는 거예요. 이듬해 봄에 작은 시누이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반쪽이 돼 있더라고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언니라고 부르면서 다달이 300만 원씩만 도와달라고 매달렸어요. 저는 행주질하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밥 장사는 정직이 육수라고요. 가위 한 번 안 잡아본 손은 이 주방에 못 들어와요. 그리고 소리 안 나게 문을 닫아드렸어요. 그게 제가 한 복수의 전부예요. 지금 우리 가게 테이블에는 그릇 옆에 가위가 하나씩 놓여 있어요. 벽에는 이렇게 써붙였어요. 이가 불편하신 어르신은 말씀만 하세요. 가위로 잘라드려요. 파란 테이프 감긴 그 가위는 이제 아버님 사진 밑에 걸어뒀어요. 복날이면 홀 여기저기서 착착착 소리가 나요. 그 소리가 날 때마다 사진 속 아버님이 시원해 하시는 것 같아요.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곁을 지킨 시간이 가족을 만들어요. 남의 것 탐낸 손은 끝내 빈손이 되고요. 댁에 이가 불편하신 어른 계시면 올여름 냉면 한 그릇 가위로 잘게 잘라 대접해 보세요. 그 착착착 소리가 어떤 기회는 세상에서 제일 시원한 소리예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2 냉면집 며느리였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은 끝났는데 귓가에는 아직 착착착 소리가 도네요. 우리 어릴 적엔 가위를 선물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지요. 인연을 자른다고요. 그런데 오늘 사연 속 가위는 면을 자를수록 정을 이었어요. 물건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어떤 손에 지이느냐가 전부지요. 울지 말고 국수 말아라. 저는 그 유언이 오래 남네요. 그 세대의 어른들 사랑은 꼭 그렇게 심부름처럼 와요. 사랑한다 소리는 평생 아끼시고는 등기소 문턱은 혼자 넘으셨잖아요. 말 대신 일을 해두는 사랑이요. 우리 부모들이 그랬고 어쩌면 지금 우리도 자식들한테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냉면집 육수는 하루아침에 우러나는 게 아니라지요. 어제 우린 육수 한 국자가 오늘 솥에 들어가서 40년 맛이 이어진대요. 사람 사는 일도 비슷해요. 새벽에 일어나 식구 밥을 안 치고 아픈 사람 곁에서 밤을 새운 시간들이요. 그 시간이 어디 사라지나요? 자식들 삶 어딘가에 씨 육수처럼 흘러 들어가 있어요. 복날마다 식구들 입에 시원한 거 넣어주느라 정작 부엌에 선 채로 끼니 때운 손들이 있지요. 오늘 이 사연이 그 손들한테 가 닿았으면 해요. 주방 서랍에 가위 하나쯤 다들 있으시지요? 오늘은 그거 한번 꺼내서 가만히 들여다봐 주세요. 그 손잡이에 그동안 잘라서 먹인 세월이 다 감겨 있을 거예요. 그 세월이면 어디 가서든 고개 숙일 일 하나 없어요. 지금 계신 자리가 부엌이든 버스 안이든 밥머리든 그 자리가 오늘은 조금 덜 고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